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그 인간의 쓰레기 같은 본 모습을 알게 된 뒤 뻥 차버렸거든요. 친한 지인들에게 얘기하면 속 시원한 사이다 썰이라면서 좋아해 주던데 부디 썰밤 구독자님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잘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큰 병원 의사라서 벌이가 제법 쏠쏠하셨고요. 외할아버지도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하셔서 외가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철없는 시절엔 사치도 참 많이 했어요. 옷이나 가방도 명품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봤고요. 어딜 가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돈을 펑펑 썼네요. 그런 제가 달라진 건 사회인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무래도 회사엔 보수적인 윗분들이 많아서요. 신입인 제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걸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냥 저 혼자 지원해서 뽑힌 회사였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옷도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요. 차도 작은 소형차를 끌었죠. 그렇게 한 1년쯤 다녔을까요? 제 바로 윗 사수분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경력직 직원분이 채우셨어요. 다른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오신 남자분이었는데요.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죠. 무엇보다 얼굴이 어지간한 배우 뺨칠 만큼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커서 입사하자마자 순식간에 여직원들의 눈길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그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수는 지독한 짠돌이였거든요. 밥이건 커피건 늘 얻어먹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고요. 탕비실에 간식을 두면 비싼 것만 쏙쏙 골라 자기 자리에 쟁여두는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손해보는 걸 어찌나 싫어하는지 조금이라도 자기 업무가 아닌 게 넘어오면 바로 칼같이 쳐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사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 동기들은 사수에게 허구한 날 밥이다 커피다 얻어먹는데 전 늘 제 돈 쓰기 바빴고요. 심지어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 사수가 지갑을 두고 와서 제가 사주기도 했어요. 그 인간은 4살이나 어린 여자 후배에게 얻어먹고는 늘 고마워 지수씨,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산 적은 없었네요. 그걸 따지는 것도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직장 동료들과 그 사수를 욕하는 정도에서 그쳤는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사수가 남자로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그 사수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냉랭하고 무심했던 사람인데 자꾸만 제게 뭔가를 챙겨주려 하고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커피나 간식을 사주기도 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업무상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에 특정 제품 단가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내 대회비인데 말이에요. 당연히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팀장님은 물론 대표님까지 찾아와 제게 쓴소리를 했죠.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 몰래 울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연락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푸념을 늘어놨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그만둬. 어차피 너 돈이 아쉬워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회사도 아버지 친구분이 꽂아준 거라며? 였어요. 물론 제가 집에 돈이 많은 것도 낙하산인 것도 다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 업무적인 실수를 한 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전 그냥 위로를 바랬을 뿐인데 나름 회사 일에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런 말이 오히려 상처만 되더라고요. 원래 회사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으며 기분을 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 그냥 약속도 취소했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있다가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눈치를 보다 슬쩍 일어났는데 웬걸 사수가 얼른 가방을 챙겨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뭔가 더 시킬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쳐다봤더니 글쎄 약속이 있냐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또 나한테 뭔가 얻어먹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싶어 곱지 않은 눈길로 쏘아봤더니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평소 내가 지수 씨한테 너무 얻어먹기만 했잖아. 그거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잡아 끌더군요. 이대로 집에 그냥 가기엔 너무 꿀꿀했기에 못 이기는 척 그런 사수를 따라 나섰어요. 사수와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곱창집이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게 꽤나 맛집 같더군요. 지수씨 곱창 좋아한다고 했지? 여기 곱창이 진짜 기가 막혀. 막창도 맛있고. 먹어보면 감탄할걸? 지나가듯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굳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젓가락을 들어 잘 구워진 곱창을 한 점 맛봤는데요. 사수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곱창 오랜만이에요. 하고 감탄하고 말았죠. 그러자 사수가 픽 하고 웃더군요. 하루 종일 죽상이더니 이제야 좀 웃네. 더 시켜줄 테니까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는 무슨. 오늘 지수씨 내내 기죽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나만 해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친 사고가 몇 갠데. 근데도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비법이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실수했네? 괜찮아. 뭐 다음에 또 안 그러면 되지. 하고 빨리 잊는 거야. 뭐예요?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땐 원래 단순해야 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자꾸 쌓아두고 하면 본인만 피곤해져. 이번 일도 그래. 지수 씨가 거래처에 사과했고 윗분들한테 혼도 났고 어쨌든 잘 수습됐잖아.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다음부턴 안 그래야지 하면서. 알겠지? 사수가 워낙 짠돌이라 동료들에게 평판은 안 좋아도 일 하나만큼은 참 잘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실수 때문에 잔뜩 위축돼 있던 마음도 다리미로 다린 듯 조금씩 펴졌죠. 게다가 사수와 술 한잔 기울이면서 먹는 곱창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엉망이던 기분이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파할 때쯤엔 사수를 향해 평소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수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전부터 생각한 건데 지수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예쁜 것 같아. 이성에게 그런 외모적인 칭찬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빈말로라도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수가 제 귓가에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를 넘겨주더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고 다녀. 알았지? 어찌나 저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던지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자 사수가 또다시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혹시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나 보러 갈래? 영화요? 공짜 영화표가 생겨서 말이야. 지수씨 곱창 말고 또 뭐 좋아해? 내가 저녁도 사줄게. 누가 들어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저랑 영화를 보자고요? 대체 왜... 그러자 사수가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며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사실 나 오래전부터 지수씨 좋아하고 있었어. 몰랐지? 네? 대리님이 저를 좋아했다고요? 이성적으로요? 그래. 그치만 같은 회사 다니니까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꾹 참았는데 오늘 지수씨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 왔지? 두 눈이 잔뜩 부어선 시무룩하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일도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지수씨만 신경 쓰였어. 나도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뜻하지 않은 사수의 고백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눈만 굴리고 있자니 사수가 다시 입을 열었죠. 지수씨가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는 거 알아. 오히려 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싫어했을 수도 있고. 나도 지수씨한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집이 좀 힘들어. 내 월급의 대부분은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고. 몰랐어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지병이 좀 있으셔서. 참나. 내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건지. 이런 가정사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수씨 위로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이런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몰랐던 사수의 가정사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사수를 흉보기만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죠.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수를 좀 더 알게 돼서일까요? 그 뒤로 자꾸만 사수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화이트데이에 사수가 한 번 더 고백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맞아요. 저도 어느새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헌신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내 연애가 그렇듯 저희도 사귀는 걸 회사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 업무를 몰래 도와주기도 했고 저 홀로 야근하는 날이면 집에 가서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와 저녁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몸살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꼼짝도 못하겠어서 새벽에 혼자 끙끙거리고만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아프다고 하니 바로 달려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 줬고요. 자기가 보호자랍시고 원무과 수납이나 의료진 상담도 발벗고 나서 해주더군요. 그날이 당장 출근하는 날이라 이제 됐다고. 집에 들어가 잠깐 눈 좀 붙이라고 해도 남자친구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어떻게 병원에 혼자 두고 가냐며
날이 밝을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줬죠. 그리고 퇴원할 쯤에 어디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라며 보약까지 건네주더군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챙겨주는 남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자연스레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요. 연애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네요.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별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건 별로 상관없었어요.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내고 있었지만 있는 사람이 좀 더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늘 그걸 미안해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쓰는 돈인데 조금도 아깝지 않았네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선 다들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글쎄요. 당시엔 사랑만 있다면 그런 외적인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했죠. 어쨌든 남자친구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기에 결혼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현재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병 때문에 집에 빚이 좀 있는데 적어도 그 빚이라도 다 갚고 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저는 그럼 일단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말했죠. 하지만 그것도 남자친구는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날 그냥 연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가 싶어 참 속상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충격적인 비밀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평소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따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같은 팀 사람들이 대부분 외근을 나갔거나 반차를 내서 많이 없더라고요. 모처럼 만의 기회니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같이 막 회사를 나왔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아이, 상철아!" 하면서 남자친구를 부르더군요. 잔뜩 헝클어진 머리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가까이 다가오니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확 끼치는 게 술 꽤나 마신 것 같더군요. "인석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애비가 너 다니는 회사까지 직접 와야겠냐?" 남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 앞까지 찾아오신 건지 당황스러웠죠. 저만큼이나 당황한 남자친구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가세요. 가시라고요. 이 녀석이 왜? 이 애비가 부끄럽냐? 그러게 진작에 돈 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잖아. 남자친구 아버지 입에서 나온 돈 얘기에 남자친구가 진절머리 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 없다고 했잖아요. 요 몇 달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3천만 원이 넘어요. 이미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까지 다 찼고 더는 빚 못 내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마른 걸레 그만 쥐어짜시고 이만 가세요. 이 녀석이 애비가 지금 혼자 살겠다고 이러는 줄 알아? 지금 우리 집에 쌓인 빚이 5천이 넘는데 그걸 그냥 평범하게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냐? 이제는 화투로 대박 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하다고. 10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도 좋다. 이 애비 좀 도와줘라, 상철아. 아버지의 애원에도 남자친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때가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었을 테죠.
옆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슬그머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돈 50만 원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내밀었죠. 오빠, 일단 이거 드려. 됐어. 우리 아버지 도박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다 잃을 거라고. 괜찮아. 일단 이거 드리고 보내드리자. 곧 회사 사람들 더 많이 나올 거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인지라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결국 남자친구는 제게 돈을 받아 자기 아버지에게 내밀었죠.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지가 냉큼 돈을 받으며 제게 시선을 보내더군요. 아가씨 누군가? 우리 아들이랑 단순한 회사 동료 같진 않은데. 설마 여자친구?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상철 오빠랑 만나고 있는 강지수라고 해요. 아유, 그래, 지수씨. 만나서 반가웠어. 돈도 고맙고. 내가 꼭 10배로 따서 다 갚아줄게. 알았지? 남자친구 아버지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래도 바로 도박장으로 가는 것 같았죠. 남겨진 남자친구는 허탈한 표정으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제게 말했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자기야. 사실 우리 아버지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보면 아픈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 도박 중독도 병은 병이니까. 오빠. 아버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도박에 빠지면서 우리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났거든. 나 전에 다니던 회사도 아버지 때문에 그만둔 거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도박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나 회사 그만두고 좀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요즘 들어 다시 또 병이 도지셨네. 몰랐던 남자친구의 비밀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려왔죠. 그동안 저를 속인 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런 아버지는 감추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내가 왜 자꾸 결혼을 미루자고 한지 알겠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도 다 날렸고 집에 빚만 5천이 넘어. 이런 내가 누구랑 결혼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해. 네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일로 내가 왜 오빠랑 헤어져. 뜻밖의 말이었는지 남자친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수야,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아버님이 도박 중독인 게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 정말 그동안 그것 때문에 결혼 미뤘던 거면 우리 그냥 결혼하자, 오빠. 난 오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 제 말에 남자친구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이게 밝혀지면 널 잃을까 너무 두려웠는데 역시 넌 나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야. 그걸 이제 알았어? 제 농담에 남자친구가 울다 말고 픽 웃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려오던지요. 그동안 힘들었을 이 남자를 제가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라는 것도 집에 빚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죠. 알면 반대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게 남자친구는 내심 찔렸던가 봐요.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실까봐 겁도 먹은 것 같았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게 되시면 엄청 화내시겠지? 모르게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아버님한테도 우리 부모님 앞에선 도박의 도자도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 시켰잖아.
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빚이... 이건 조금만 조사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든 갚긴 해야 할 텐데. 따로 모아둔 돈 없다며. 뭐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지. 아버님 다시는 도박 못하게 잘 단속하고. 그래도 남자친구는 영 불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아마도 자기 어머니한테도 털어놓은 모양이에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니 남자친구 모르게 저만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 긴장한 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제 통장 사정부터 묻더군요. 상철이한테 듣기로는 취업 후에도 계속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썼다던데. 그럼 모아둔 돈이 꽤 되겠구나. 모아둔 돈이요? 네. 뭐 그냥 통장에 쌓아두기만 해서 잘은 모르는데 아마 7천쯤 될 거예요. 그건 너희 부모님도 아시니? 아니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 통장 사정에 별로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냥 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면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두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집 빚을 먼저 좀 갚으면 어떨까? 나중에 결혼하고 내가 타다리 갚아주마. 네? 그게 무슨... 예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집안 빚을 제 돈으로 갚자고요? 아니 내가 나중에 갚는다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잠깐 빌리는 거지. 어차피 너 그 돈 당장 쓸 데도 없잖니. 내가 이자 두둑하게 쳐서 돌려줄 테니까 일단 우리 집 급한 불부터 끄자. 결혼하고 나면 너도 우리 집안 식구인데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일단 고민해 볼게요, 어머님.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할 것 같이 느껴졌던가 봐요.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더군요. 너 요즘 상철이가 우리 집 빚 때문에 걱정 많은 거 알지? 예비 사돈댁에 혹시라도 걸려서 너랑 결혼 엎어질까봐 밤에 잠도 잘 못 자. 우리 상철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렴. 내가 오죽하면 너를 몰래 찾아와서 이런 부탁까지 하겠니? 안 그래도 요즘 남자친구가 밥도 잘 못 먹고 헬스하니 자꾸만 살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집안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통해 돈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네요. 아유 고맙다 고마워. 네가 아주 우리 집 복덩이로구나. 상철이가 아주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어. 그동안 네 시애비 때문에 했던 고생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상철 씨랑 잘 얘기해서 빚은 해결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보낸 뒤 저는 바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는 펄쩍 뛰더군요. 자기가 우리 집 빚을 왜 갚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어때? 어차피 결혼하면 오빠네 집 일이 우리 집 일이 되는 건데. 그냥 내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머님이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갚아주신다고 했어. 글쎄 안 된다니까? 혹시라도 자기네 부모님이 알면 나를 뭐라 생각하시겠어. 부모님한테는 따로 말씀 안 드리면 되지. 걱정하지 마 오빠. 그리고 오빠도 일단 빚 없는 상태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남자친구네 집안 빚을 일단 갚아줬고요. 시어머니는 돈 거래는 정확히 하는 게 좋다면서 따로 차용증까지 써주셨네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순탄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상 밖의 복병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의 도박 중독이 예상보다 심각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였죠. 당장 상견례가 코앞이었기에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은 예비 시아버지를 저희 부모님 앞에 세웠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예비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상견례를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고요. 그럼 식 날짜라도 먼저 잡자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점 찍어둔 예식장이 인기가 많은 곳이라 1년 전부터 대기를 걸어놔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장부터 덜컥 예약해 두고 다른 준비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몰랐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돈을 쓰면 쓸수록 태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뭐 돈이야 얼마든지 보태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사라고 하셨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원하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식장 옵션도 아낌없이 다 추가했고요. 웨딩드레스나 헤어 메이크업 샵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했죠.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루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돈을 펑펑 써도 되냐고 묻더군요. 자기 모아둔 돈도 우리 집 빚 갚는데 다 썼잖아.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그냥 다 땅에 뿌리는 건데 너무 사치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자. 제가 무슨 빚을 내서 결혼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돈을 쓴 건데 사치 부리지 말라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아. 장인어른 의사에 당신 외조부님도 사업하셔서 돈 많은 거. 근데 그 돈이 다 당신 앞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당신 오빠한테 죄다 갈 수도 있다고. 원래 재산이란 남의 집 식구 되는 딸보다 아들한테 더 챙겨주고 싶은 법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이미 재산도 오빠하고 공평하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글쎄 그건 모른다니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 자꾸 왜 그래? 이미 나한테 건물도 한 채 증여해 주셨는걸? 뭐? 건물? 무슨 건물? 몇 년 전 부모님이 저와 오빠에게 건물을 한 채씩 증여해 주셨거든요. 제가 받은 건물은 도심에 있는 상가였는데 한 달 임대료만 1,000만 원 약간 안 되게 나오는 곳이었죠. 건물 유지비며 다 빼도 순수익이 꽤 됐어요. 그걸 얘기해 주자 남자친구의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군요. 자기 돈 씀씀이 보고 부모님이 귀하게 키우셨구나 짐작은 했는데 따로 건물까지 증여해 주셨을 줄은 몰랐네. 자기 진짜 금수저였구나. 부럽다. 나 같은 놈은 빚이나 안 물려받으면 다행인 처지인데. 뭘 또 비관하고 그래. 우리 곧 결혼하면 내 돈이 오빠 돈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남자친구가 너무 기죽는 것 같길래 그냥 한 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 했던 그런 말들이 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돈을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신혼집도 혼수도 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걸 미안해하기보단 자꾸만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바로 아기 가질 건데 집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게 어때?
됐어. 지금 집도 충분해. 그럼 위치라도 좀 화사하고 가까웠으면 하는데. 내가 차가 없잖아. 아, 결혼하면 아예 한 대 뽑을까?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 같이 탈 차 같은 것에 돈을 쓰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께도 제가 돈을 쓰길 바라더군요. 우리 엄마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셨거든. 이제 결혼하니까 좋은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그럼 다음에 어머님 모시고 같이 백화점 한번 가자. 처음엔 남자친구의 그런 눈물파리가 안타까워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비 시부모님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고마워하던 예비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점점 바라는 것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도박 중독 치료 때문에 병원비를 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월급 전날이라 돈이 없다고 해서 제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전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면 바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카드처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결제 내역을 보니 대부분 마트 아니면 시장이라서 처음엔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엔 카드 고지서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거리낌 없이 백이나 구두도 사셨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슬쩍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살면서 그런 사치품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조금만 이해해 주라. 내가 자제하라고 말씀은 따로 드릴게. 남자친구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카드를 생활비로 쓰시는 건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툭하면 제게 연락해 몸이 아프다는 둥, 뭐가 먹고 싶다는 둥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죠. 딱 봐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신 것 같더라고요. 병원 치료가 하나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일단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모른 채 하자더군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소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사고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만 거였어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 소식을 같은 회사 동료한테 전해들었죠. 그쯤엔 결혼을 앞두고 저희 사이를 다 공개한 상태였거든요. 상철 대리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는 거 다 지수씨 처가에서 도와줄 예정이라며? 대단하다, 지수씨. 집이 잘 사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거기서 놀란 채를 할 수 없어 그냥 어색한 미소만 흘렸네요. 그런데 저를 지켜보던 직장 동료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상철 대리님,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회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수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장님이 지수씨네 집 엄청 부자라니까 깜짝 놀라던데? 그 뒤로 좀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겠지. 내가 괜한 말 했다. 잠시만요. 그게 언제였는데요? 네? 저는 남자친구가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부장님을 통해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제게 이유 없이 잘해주던 시기와 일치했죠.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퇴근 후 남자친구를 찾아가 퇴사 얘기부터 따지고 들었네요. 자기 설마 회사 그만둘 거야? 오늘 정현 과장님이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자기 회사 그만두고 무슨 사업할 거라고 했다며? 제 물음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아, 그거?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버렸네. 아니,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나도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당신이 먼저 그만두면 어떡해? 아이, 누가 넌데? 나 사업할 거라니까? 무슨 돈으로? 설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에 손 벌릴 건 아니지? 아이, 손 벌린다니 표현이 좀 그렇다. 아이, 장인어른한테 내 사업 계획 다 설명드릴 거고 정식으로 투자 부탁드릴 거야.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이거든. 아이, 장인어른도 투자하면 10배로 아니 100배로 불리실 수 있을걸?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실 거라고. 남자친구의 허황된 말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땐 어떡할 건데? 아니, 무슨 걱정이야. 당신은 계속 회사 다닐 거고 따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건물도 있잖아. 뭐? 건물?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건물이야? 한 달 수익은 아직도 괜찮게 나오고 있지? 계속해서 건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사랑해왔던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렇다고 결혼을 업기엔 제가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도대체 어째야 하나 홀로 끙끙대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현명한 친구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고민을 들은 친구는 바로 해결책을 내줬어요. 네 남자친구 나도 좀 쎄하다. 예.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너희 집 쫄딱 망했다고 빚만 1억 넘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냐고 떠봐. 원래 상대방이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인 거야.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도 될까? 당연히 되지. 너 결혼 2번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말 들어. 고민 끝에 저는 그 주 주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희희낙낙하며 저를 따라오더군요. 한 달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세금 같은 건 얼마나 내냐 등 돈에 관한 것도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심지어는 가는 길에 근데 부부 한쪽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던데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명의 같은 걸 하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나? 자기 생각은 어때? 하고 은근슬쩍 저를 떠보지 않겠어요. 자기가 대체 뭐라고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재산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모르는 욕심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3층짜리 상가였어요. 이 사실 제 명의로 된 건물은 아니고 엄마가 최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었는데요. 재개발이 확정돼 곧 철거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건물을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이게 뭐야 자기야? 자기가 말했던 상가가 설마 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야? 다 쓰러져가는 이라니 말이 좀 그렇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뿐인 딸이랍시고 선물해 준 건데. 아니, 여기는 월세를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줘야겠는데? 보니까 제대로 영업하는 가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구만.
근데 무슨 한 달 수익이 1,000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그때는 자기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좀 한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야. 딱 봐도 공실이 좀 많지? 여기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나마 있는 가게들도 월세 밀리고 빨리 가게 빼고 싶다 난리야. 빨리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철거하려고.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장모님한테 얘기는 드려봤어? 다른 건물은 없으시대? 아, 내가 말 안 했나? 요즘 외할아버지 사업이 영...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거의 도산 직전인가 봐. 요즘 외가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 빚도 꽤나 졌고.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수술한 환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잘릴 판이고. 아,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뭐라고? 그런 큰일들을 왜 이제야 말해? 오빠 걱정할까봐 그랬지. 어쨌든 지금 외가도 우리 집도 다 힘든 상황이라 내가 부모님한테 철없이 건물이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께 드린 내 카드도 정지시켰어. 내가 해가기로 했던 집이나 혼수도 좀 힘들 것 같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신혼집은? 원래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잖아. 아파트는 무슨 전세 빌라 같은 걸로 시작해야지 뭐. 정 안 되면 월세라도. 난 그래도 괜찮아. 오빠만 있다면.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나 임신해서 직장 그만둬도 오빠가 열심히 돈 벌어올 거잖아. 그치?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묵묵부답이더니 저를 다시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죠. 설마 이러다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닌지 찜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새벽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따졌어요. 지금 보낸 문자 뭐야? 설마 파혼하자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은 아니잖아. 결혼을 뭐 상황 보고 해? 그리고 오빠네 집은 내가 빚도 다 갚아줬고 이제 살만하잖아.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파혼하자고 해? 아, 그럼 어떡해? 난 이제 빚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도박빚 때문에 평생을 빚만 갚으면서 살았다고. 내가 번 돈 내 스스로 마음껏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족 빚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처갓집 빚을 같이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난 못할 것 같다. 미안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오빠네 집 빚을 갚아준 건데? 평생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입장이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바로 손절을 쳐?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남자친구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참 비참하더군요. 그동안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제 돈과 사랑과 시간을 쏟아부었다니 죽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밤새 펑펑 울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본색을 알게 돼 다행이다 싶더군요. 또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긴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복수는 해야겠다 싶었죠. 마음의 정리를 한 뒤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남자친구는 정말 끝이라는 제 얘기 때문일까요?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알겠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철거할 예정인 그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왜 또 여기서 보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한껏 비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나한텐 아주 뜻깊은 장소거든. 오빠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곳이니까. 월에 꾸준히 1,000만 원씩 벌어주던 효자 건물이 그런 기특한 짓까지 또 해줄 줄은 몰랐어. 제 말에 남자친구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런 효자 건물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팔리지도 않는 짐덩인데. 여기 곧 철거하는 거 아니야? 곧 철거 예정 맞아. 근데 재개발 확정돼서 곧 삐까뻔쩍한 새 건물로 올릴 거거든. 그리고 우리 집 이거 말고 다른 건물 10개 정도 더 있는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니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지 않겠어요? 다행이다. 난 또 자기 집에 문제 생긴 줄 알고. 근데 왜 그런 거짓말한 거야? 날 못 믿어서 시험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오빠는 그 시험에서 탈락했지. 이거 놔줄래? 전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짐짓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탈락이라니? 내가? 그래, 파혼하자며. 그건 당장 결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미루자는 거였지.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겠어?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건데, 자기가 많이 서운했구나? 그치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도 나름 요 며칠 동안 많이 고민해 봤는데 자기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더라고. 둘 다 못 살면 어떠냐? 같이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거고. 제발 내 진심을 믿어주라. 나 결혼하면 자기한테 진짜 충성할 거야. 응? 참나. 파혼하자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을 바꿔? 웃긴다 진짜.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파혼은 취소야 취소.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한 번 파혼했으면 끝이지. 난 이미 주변 사람들이랑 친척 어른들한테도 결혼 취소됐다고 다 알렸어. 뭐? 벌써?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어쨌든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볼게.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주차해준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빚이라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잖아. 자기 말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생각 없이 파혼하자고 말했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자기 바닥을 보여준 거지 뭐. 어떻게 자기 집안 빚까지 갚아준 여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차버릴 수가 있어? 식장 날짜까지 잡아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 이미 내 마음 떠났으니까 꺼져주라.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누가 네 자기야? 너랑 갈라선 지가 언젠데. 됐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알겠어? 이미 남자친구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남자친구의 애원은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뒤늦게 잡으려 드는 게 너무 속물같이 느껴져 실망스럽더군요.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남자친구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남자친구에게 남아있던 한 줌의 애정마저 바람 앞에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더군요.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제게 연락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과했어요. 원한다면 부모님과도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예비 시부모님보다 본인에게 더 실망했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전 남자친구의 미련과 집착이 끔찍해서 연락처를 바꿨고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던 자취집도 미련 없이 빼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꽁꽁 숨어버리고 나서야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었네요. 나중에 공통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뒤로 전 남자친구네 집안은 패가 망신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끝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빚을 내 가게를 차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사장 소리 듣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당장 쌓인 빚을 갚아야 하니 급한 대로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한 모양인데요. 그마저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그놈의 도박 때문에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그나마 하나 있던 집도 날려버렸다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제 돈으로 분수에 안 맞는 삶을 살던 대가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모든 게 다 본인들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한때는 남성 혐오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다 저도 친정이 잘 살기 때문에 딱히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저도 제 자아 실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식재료며 테이블웨어며 다 최고급으로 쓰다 보니까 매출은 늘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취미 삼아 하는 일이니 크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예쁜 내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큰 낙이랍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미리 인생 공부한 덕이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